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밤 10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지구대.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얇은 가디건, 축축하게 젖어 바닥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옷자락, 그리고 두 손으로 테이블 끝을 붙잡고 있는 떨리는 손가락. 박순자, 만 78세.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혼자 살다가 딸을 만나러 서울에 올라왔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현금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갈 곳도 불분명했다. 가방은 버스에서 잠든 사이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딸의 전화번호는 휴대폰에만 저장돼 있었다. 3년 전부터 손녀 사진을 보려고 들고 다니던 저가형 스마트폰. 그 안에 모든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다. 내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괜찮아. 그게 순자의 습관이었다. 종이에 적어둘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그 선택이 독이 되어 돌아왔다. 남은 건 오직 하나, 손 안에 꾸깃꾸깃하게 접힌 종이 쪽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살로 깨알 같은 필체로 적힌 딸의 주소였다. 10년 전 딸이 보내온 편지에 적혀 있던 그 주소. 순자는 그 편지를 버리지 못하고 서랍 깊숙이 보관해왔다. 그리고 오늘 서울로 올라오기 전 마지막으로 챙긴 것이 바로 그 주소였다. 지구대 경찰관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기계적으로 말했다. 할머니, 지금은 치안 사안이 아니라서 보호 조치까진 어렵습니다. 복지 쪽은 평일 낮에만 가능하고요. 지금 밤 10시가 넘었거든요. 따님 댁 주소가 있으시면 먼저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현관 앞에서 안 받아주시면 그때 다시 오시고요. 경찰관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매뉴얼대로 행동했을 뿐이었다. 실제로 치매 노인 보호 조치를 하려면 확인해야 할 것도 많고 보고할 서류도 많았다. 가족이 있고 주소가 확실하다면 일단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는 게 절차였다. 틀린 말도 아니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게 전부였다. 그 말은 결국 혼자 알아서 가라는 뜻이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지구대 문을 나섰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렸고 10월의 차가운 빗줄기는 가을비라기보다 겨울의 전령 같았다. 한 번 몸이 식으면 다시 데워지지 않는 그런 추위였다. 가디건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그 가디건은 10년 전 딸 지은이가 처음 월급을 받아 보내준 선물이었다. 엄마도 이런 거 좀 입어요? 너무 촌스럽게만 다니지 말고. 딸은 그렇게 웃으며 택배로 보냈었다. 진한 자주색 가디건. 순자는 그 옷을 아껴 입었다. 명절에만, 특별한 날에만 입었다. 그리고 오늘 딸을 만나러 가는 날 그 옷을 입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현장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었다. 우산을 쓴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배달 오토바이들이 물살처럼 스쳐 지나갔고 엔진 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였다. 편의점 불빛만이 거리를 살짝 덮이고 있었다. 네온 사인들은 밤거리를 밝혔지만 그 빛은 차갑게만 느껴졌다. 순자는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다. 사람한테 길만 물으면 되겠지. 한국 사람들 정 많다고 하잖아. 우리 산골에서도 길 물으면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서울도 똑같겠지.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저기요.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순자가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에게 다가갔다. 죄송해요. 바빠서요. 남자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빠르게 지나쳤다. 통화 중인 듯 이어폰을 끼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걸어갔다. 학생, 이 주소가 어디쯤인지 아니? 순자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에게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아, 저 몰라요. 죄송해요. 여학생은 이어폰을 낀 채 고개조차 제대로 돌리지 않고 지나갔다. 음악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가씨, 잠깐만요. 순자가 간신히 한 여성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 여성은 순자의 손을 살짝 뿌리치듯 피하며 죄송해요라는 말만 남기고 빠르게 걸어갔다. 혹시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일까봐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순자는 점점 더 작아졌다. 정말로 내가 투명인간이 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산골 마을에서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으면 다들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심지어 어디까지 데려다 주기까지 했다. 내가 차로 데려다 줄까? 우리 집에서 전화 좀 쓰고 가. 그게 순자가 아는 한국이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경계했고 모두가 자기 일에만 집중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안에서는 돈가스 냄새가 올라왔다. 김밥 케이스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컵라면 코너에서는 뜨거운 물을 붓는 손님이 보였다. 삼각김밥을 입에 물고 나가는 학생도 보였다. 배는 고팠다. 점심을 강원도에서 먹은 게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 돈이 없었고 혹시라도 사장님이 뭐 사실 거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혹시라도 경찰을 부르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걸었을까? 순자는 방향 감각도 없이 그냥 걸었다. 강남구라는 글자만 보이면 그쪽으로 걸었다. 하지만 서울은 너무 넓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강남까지가 얼마나 먼지 순자는 몰랐다. 지하철 노선도는 처음 봤고 버스 번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걸을 수밖에 없었다. 순자의 다리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관절염이 있는 다리였다. 평소에도 오래 걷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무릎이 꺾였다.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다. 비는 계속 내렸고 옷은 더 젖었다. 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 몸을 좀 녹여야 했다. 순자는 다시 일어나 지구대로 돌아갔다. 같은 경찰관이 있었다. 할머니, 아직 못 가셨어요? 길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할머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셔다 드릴 수는 없어요. 택시를 타시든지 지하철을 타시든지 하셔야죠. 돈이 없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따님한테 먼저 전화를 하셔야죠. 전화번호를 몰라요. 휴대폰에 있었는데 휴대폰도 없어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 따님 집으로 가보세요. 주소 아시잖아요. 가서 문 두드리시면 되죠. 현관 비밀번호 모르세요? 몰라요. 10년 동안 안 갔어요. 10년이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따님이 할머니 오시는 거 아세요? 몰라요. 갑자기 왔어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그럼 더 어려운데요. 일단 가보세요. 내일 낮에 복지센터 전화하시고요. 지금은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순자는 다시 밖으로 나왔다. 지구대에서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밤은 더 깊어졌고 비는 더 세차게 내렸다. 온도는 더 떨어졌다. 순자는 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다. 아, 나는 여기서 정말 혼자구나. 이 큰 도시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서울은 정말 차가운 도시구나.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없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아들이 해외로 떠났을 때도,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적어도 그때는 집이 있었고, 이웃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울 한복판에서 순자는 완전히 혼자였다. 제한장 다정다방의 문. 밤 10시 반, 순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이면도로를 걷고 있었다. 큰 도로를 벗어나 골목길로 들어섰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다. 그냥 어디든 따뜻한 곳이 필요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는 곳. 간판 불빛이 반쯤 꺼진 낡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다정다방이라는 간판. 한글 네온사인은 정자 두 분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요즘 세련된 카페들과는 거리가 먼 한때 다방이었다가 커피 메뉴만 근근히 업그레이드한 그런 곳이었다. 간판의 글씨체도 오래됐고 건물 외관도 낡았다. 딱 봐도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가 버티고 있는 가게였다. 월세를 내며 간신히 운영되는 그런 곳. 순자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다. 따뜻한 불빛, 김이 오르는 커피 머신, 사람들의 모습. 돈도 없는데 들어가도 되나. 괜히 앉아 있다가 쫓겨나면 더 창피할 텐데. 하지만 여기라도 안 들어가면 오늘 밤을 못 버틸 것 같다. 일단 잠깐만이라도 따뜻한 곳에 앉아 있고 싶다. 손이 떨렸다.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놨다가를 반복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78세 노인이 낯선 도시의 낯선 가게 문을 여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래도 결국 순자는 문을 밀었다. 딸랑.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렸다. 따뜻한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나왔다. 커피 볶는 냄새, 우유 데우는 냄새,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 온기가 얼굴을 감쌌다. 순자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너무 추웠고, 너무 외로웠고, 너무 무서웠다. 이 따뜻한 공기 하나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카운터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흰 셔츠에 검정 앞치마를 두른 그의 얼굴은 험상궂었다. 팔뚝은 굵었고 인상은 날카로웠다. 눈썹이 짙었고 인매가 굳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윤태수. 이 가게를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었다. 한때는 손님이 많았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찾아오는 가게였다. 하지만 요즘은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손님이 줄었다. 임대료는 오르고 매출은 떨어지는 악순환. 태수는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중년 남자 한 명은 창가 자리에서 스포츠 뉴스를 작은 소리로 틀어놓고 멍하니 보고 있었다. 야구 경기 하이라이트가 화면에 나오고 있었다. 구석 테이블에는 젊은 커플이 서로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낄낄대고 있었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는 것 같았다. 그게 전부였다. 평일 밤 10시 반, 이 정도면 선방한 거였다. 순자는 입구 바로 옆 문과 가까운 의자에 살짝 엉덩이만 언뜻 앉았다. 제일 눈에 안 띄는 자리였다. 혹시라도 빨리 나가야 할 때 바로 나갈 수 있는 자리였다. 앉는 순간 다리가 더 이상 힘을 주지 못했다. 무릎이 풀렸다.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손에서 종이 쪽지가 떨어졌다. 톡.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순자는 허겁지겁 그것을 주웠다. 비에 젖어 군데군데 번진 글씨. 서울 강남구 도살로 박지은. 딸의 이름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순자는 그 종이를 다시 조심스럽게 펼치면서 중얼거렸다. 지은아. 10년 전 마지막으로 딸과 싸웠을 때가 떠올랐다. 엄마는 자꾸 내 인생에 간섭하려고만 해요. 나는 그냥 내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말싸움이 마지막이었다.
지은이는 짐을 싸서 서울로 가버렸고 순자는 산골에 남았다.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미안함 때문이었을까?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그 순간 카운터에서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손님, 뭐 드릴까요? 윤태수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에는 이미 알아차림이 묻어 있었다. 사장이 15년간 장사를 하면서 익힌 눈썰미였다. 이 손님은 지금 주문할 돈이 없다. 젖은 옷, 축축한 머리카락, 떨리는 손, 불안한 표정, 문 가까운 자리에 앉은 것.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다. 윤태수는 솔직히 겁부터 났다. 장사가 요즘 얼마나 힘든데. 한 달에 몇십만 원 적자를 보면서 버티고 있는데. 앉아서 버티는 손님 한 명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거나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요즘은 리뷰 하나가 가게 생사를 가른다. 맘카페에 글 하나 잘못 올라가면 망한다. 인스타그램에 부정적인 게시물 하나만 퍼져도 손님이 뚝 끊긴다. 태수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 2년 전에 한 손님이 불친절하다는 리뷰를 남겼고 그 한 달 동안 매출이 반토막 났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는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 자리는 주문하신 분들 자리예요. 휴식만 하실 거면 근처에 맥도날드 24시간 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를 가세요. 순자는 벌떡 일어나려 했다. 몸이 반응했다. 하지만 다리가 저릿하게 굳은 채 말을 듣지 않았다. 다리가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의자가 끽 하고 소리를 냈다. 순자는 테이블을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죄송해요. 금방 나갈게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창피함과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78년을 살아오면서 느껴본 적 없는 수치심이었다. 내가 민폐가 됐구나. 내가 쫓겨나는구나.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바로 그 장면을 구석에 있던 커플이 힐끔 쳐다봤다.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고 이쪽을 봤다. 여자가 남자 귀에 작게 속삭였다. 헐, 또 저런 사람 들어왔네. 좀 무섭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톤으로 대답했다. 요즘 진짜 많다니까. 우리 자리 옮길까? 그 말은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가게 안은 조용했고 순자의 귀에는 모든 말이 또렷하게 들렸다. 마치 확성기로 외치는 것처럼 들렸다. 무섭다. 저런 사람. 자리를 옮기자. 그 말들이 칼처럼 꽂혔다. 가슴에, 머리에, 온몸에. 아, 내가 민폐구나. 나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졌구나. 내가 보기 안 좋은 사람이 됐구나. 내가 피해야 할 대상이 됐구나. 순자의 몸은 더욱 작아졌다. 어깨는 더 오그라들었다. 고개는 더 숙여졌다. 세상에서 가장 투명해지고 싶었다. 그냥 공기처럼 사라지고 싶었다. 창가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도 슬쩍 이쪽을 쳐다봤다. 스포츠 뉴스에서 눈을 떼고 상황을 파악하는 눈빛이었다. 또 시작이네 하는 표정이었다.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 자체가 심판이었다. 순자는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일어서려고 하면 무릎에서 통증이 왔다. 관절이 굳어 있었다. 몇 시간을 걸은 78세 노인의 다리는 이미 한계였다. 순자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조금씩 힘을 주며 일어서려고 애썼다. 바로 그때였다. 사장님, 잠깐만요. 주방 쪽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미나, 25살. 알바 경력 3년 차. 이 동네에서 새벽까지 일하는 몇 안 되는 청년 중 한 명이었다. 머리는 아무 장식 없이 뒤로 질끈 묶었고 앞치마에는 라떼 얼룩이 묻어 있었다.
손등에는 그라인더에 긁힌 자국이 빨갛게 나 있었다. 어제 바쁜 시간에 급하게 커피를 내리다 생긴 상처였다. 그녀는 혼자 원룸 월세를 내며 살고 있었다. 매달 50만 원짜리 월세, 매달 빠듯한 생활비.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이게 미나가 선택한 삶이었다. 미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다. 카운터 너머로 들리는 사장의 목소리,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정적.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봤다. 문 옆자리에 앉아있는 노인 한 분. 젖은 옷, 떨리는 손, 제대로 서지 못하는 다리.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젖은 종이 쪽지. 미나는 상황을 한 번에 파악했다. 3년간 알바를 하면서 익힌 관찰력이었다. 손님의 표정, 몸짓, 분위기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었다. 이 할머니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 주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를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 종이 쪽지 위에 적힌 이름 박지은을 보는 순간 미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딸의 이름이겠구나. 딸을 찾아가는 중이겠구나. 하지만 길을 잃었구나.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미나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가슴이 먼저 반응했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사장님, 저 한 번만요. 미나는 앞치마를 고쳐매며 카운터 앞으로 나섰다. 윤태수가 날카로운 눈으로 미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또 시작하려고? 또 감정적으로 행동하려고? 미나 씨, 또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럼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잖아. 가게는 복지관이 아니야.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라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윤태수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이건 단순히 냉정한 게 아니었다. 그는 15년간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다. 돈 없다고 우는 손님, 술 취해서 난동 부리는 손님, 화장실만 쓰고 가는 손님, 콘센트만 쓰려고 몇 시간씩 앉아있는 손님. 그때마다 미나는 도와드려요라고 했고 태수는 안 된다고 했다. 이게 그들의 패턴이었다. 하지만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대신 조용히 움직였다.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팩을 꺼냈다. 스테인리스 피처에 우유를 붓고 스팀 노즐을 켰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우유가 데워지기 시작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스팀으로 직접 데웠다. 온도를 확인하며 정확히 65도까지 데웠다. 너무 뜨거우면 할머니가 입천장을 댈 수 있고 너무 미지근하면 몸을 녹일 수 없으니까. 데운 우유를 컵에 따르고 거기에 꿀을 아주 조금 풀었다. 꿀 한 스푼. 단맛이 몸에 에너지를 줄 것이다. 그리고 작은 접시에 버터 쿠키 하나를 얹었다. 가게에서 파는 쿠키가 아니라 미나가 집에서 싸온 쿠키였다. 주말에 심심해서 만들어 본 것. 이런 날을 위해 가져온 건 아니었지만 지금 필요한 순간이었다. 이 방식은 미나가 어릴 때 친할머니가 감기 걸리면 꼭 만들어주던 방식이었다.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 그리고 바삭한 쿠키 한 조각. 미나야, 이거 먹으면 금방 나아.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미나의 이마를 쓰다듬어 줬다. 그 손길의 온기, 그 목소리의 따뜻함. 미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할머니는 미나를 키웠다. 엄마와 아빠는 미나가 5살 때 이혼했고 각자 다른 삶을 살러 떠났다. 엄마는 재혼해서 부산으로 갔고 아빠는 새 직장을 찾아 해외로 나갔다. 둘 다 미나를 데려갈 여유가 없었다. 아니, 데려갈 의지가 없었다. 그렇게 미나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할머니는 손주를 위해 새벽 시장에 나가 일했다. 야채를 다듬고 생선을 손질하고
무거운 박스를 날랐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미나에게 따뜻한 밥을 먹였고 학용품을 사줬고 밤마다 이불을 덮어줬다. 우리 미나는 잘 자라야 해. 잘 먹어야 해. 공부도 잘해야 해.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미나가 22살이 되던 해 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그렇게 떠났다. 미나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그 손이 차갑게 식었다. 미나는 장례식 내내 울지 못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이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그 할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다. 미나는 아직도 그 손길이 그리웠다. 힘들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났다. 외로울 때마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미나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없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눈앞의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이 할머니는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도와야 한다. 내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내 할머니가 만약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었다면 누군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게 미나의 생각이었다. 미나는 쟁반을 들고 순자 앞으로 걸어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 아무렇지 않다는 듯 컵을 순자 앞에 밀어줬다. 할머니, 이거 좀 드세요. 많이 추우시죠? 미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명령이 아니라 권유였다. 강요가 아니라 배려였다. 순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우유. 그 옆에 작은 쿠키 한 조각.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야, 괜찮아. 나 돈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손을 저었다. 받을 수 없다는 몸짓이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받나. 이미 민폐인데 더 폐를 끼칠 수 없다.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돈 얘기하지 마세요. 미나의 말은 짧았지만 단호했다. 이건 거래가 아니다. 장사가 아니다. 계산이 아니다. 서비스예요. 우리는 한국에서 살면서 서비스예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다. 식당에서 반찬 더 달라고 하면 서비스예요. 카페에서 쿠폰 모으면 서비스로 한 잔 드릴게요. 마트에서 물건 사면 이거 서비스로 드릴게요. 덤으로 주는 물건, 덤으로 주는 반찬, 덤으로 주는 커피 한 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단어가 그냥 마케팅 문구가 아니었다. 상업적 제스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 인간 대 인간의 구조 신호였다. 생존을 위한 신호였다. 연민의 언어였다. 당신은 여기서 쫓겨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민폐가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 누군가의 손님이고 누군가의 어른이에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순자는 컵을 양손으로 꼭 감싸 쥐었다. 손끝에서부터 따뜻함이 번지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손가락이 녹기 시작했다. 팔로 손목으로, 팔꿈치로, 어깨로, 그리고 목을 타고 올라가 얼굴까지. 마지막으로 가슴 한가운데까지. 온몸에 온기가 퍼졌다. 컵을 입에 가져갔다. 따뜻한 우유가 입 안으로 들어왔다. 혀끝에서 단맛이 느껴졌다. 꿀의 단맛.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함. 식도를 타고 위까지. 속이 따뜻해졌다. 꿀향이 코끝으로 올라오면서 속이 조금 풀렸다.
몇 시간 동안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이완되었다.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다.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었다. 컵뚜껑 위에 툭툭 떨어지는 눈물. 뜨거운 눈물. 78년을 살아오면서 흘린 눈물 중 가장 뜨거운 눈물이었다. 미안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이런 꼴로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신세를. 순자는 말을 잊지 못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목이 메었다.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죄송하다는 말. 먼저 하지 마세요. 그건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말이에요. 저희가 할머니를 더 일찍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미나는 원래 말을 돌려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직설적이었고 솔직했다. 꾸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솔직함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계산되지 않은 진심이었다. 미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이 사회가, 이 도시가, 이 가게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할머니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그 자리의 공기는 눈에 보일 정도로 바뀌었다. 물리적으로 온도가 오른 건 아니었지만 분위기가 확실히 변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 단순한 서비스 이상의 무언가가 오가고 있다는 느낌. 아까까지 힐끔거리던 그 커플은 완전히 대화를 멈추고 서로를 쳐다봤다. 여자의 얼굴이 빨개졌다.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네 하는 눈빛이었다. 우리가 잘못 봤네 하는 표정이었다. 여자가 작게 속삭였다. 우리 좀 그랬던 거 아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스포츠 뉴스를 보던 중년 손님도 슬쩍 고개를 들었다.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이쪽을 봤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민망함 같은 것이 비쳤다. 조금 전까지 또 민폐 손님이네 하고 흘겨봤던 자신이 부끄러워진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갔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 더요. 그리고 저 할머니 드릴 거 있으면 저도 하나 사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윤태수 사장만은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다.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동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난처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미나 씨, 그는 낮은 목소리로 미나를 불렀다. 압박을 더했다. 경고를 더했다. 내가 뭐라 했어? 현금 없는 손님, 오래 앉혀두지 말라고 했지? 요즘 CCTV 영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 무슨 일이든 터져 SNS에 올라가. 혹시라도 여기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기라도 하면 책임은 누가 져? 가게가 져야 된다고. 우리가 져야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게 망해. 리뷰 박살나. 장사 끝나. 윤태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냉혈한이 아니었다. 그저 현실주의자였다. 15년간 장사를 하면서 배운 교훈이었다. 착하게 장사하면 망한다. 감정적으로 하면 손해본다. 계산적으로 움직여야 산다. 그게 그가 배운 서울의 법칙이었다. 사장님, 미나는 윤태수와 눈을 정면으로 맞췄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단호했다. 미나도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분 길에서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말이야. 지구대에 인계하면 되잖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지구대 다녀오셨대요. 미나는 순자를 한 번 보고 다시 사장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말했다. 돌아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로.
이곳 말고는 갈 데가 없으셔서. 그 말은 단순했지만 엄청나게 묵직했다. 한 문장이었지만 모든 걸 설명했다. 이건 그냥 잠깐 앉아있는 공짜 손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이분은 지금 마지막 선택으로 여기 문을 연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춘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아주 천천히 숙였다. 본인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지구대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것.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다는 것. 이곳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웅웅 울렸다. 그 정적 속에서 각자가 무언가를 생각했다. 각자의 선택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윤태수의 입이 열렸다. 그리고 기어이 터져 나왔다. 됐고. 윤태수의 목소리였다. 카운터 뒤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카페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미나 씨, 그만해. 여기는 복지센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장사 망하면 당신 월급도 없어. 알지. 윤태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카운터에서 나왔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긴장감이 실렸다. 15년간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오늘만큼 힘든 결정은 없었다. 하지만 선을 그어야 했다.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게는 정말로 망한다. 미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잠시 망설였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고 있었다. 월급이 끊긴다. 월세를 못 낼 수도 있다. 다음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다. 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장의 표정이 굳었다. 눈썹이 찌푸려졌다. 뭐, 그는 미나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알면서 왜 이러는 거지? 월급이 없어지는 걸 알면서. 왜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지? 저 지금 잘리겠죠? 미나는 담담하게 웃었다. 슬픈 웃음이 아니었다. 체념의 웃음도 아니었다. 오히려 담백한 어떤 각오가 담긴 웃음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답처럼 자연스러웠다. 괜찮아요. 어차피 저 할머니 못 놔두고 여기 계속 일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할래요. 제가 사람답게 사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카페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야구 해설 소리도, 냉장고 모터 소리도,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도 모두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오직 미나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커플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여자는 남자의 팔을 꽉 붙잡았다. 남자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둘 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이건 스크린보다 더 중요한 장면이었다.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진짜 인간 드라마였다. 창가의 중년 남자는 텔레비전을 완전히 껐다. 리모컨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이쪽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부끄러움, 미안함, 그리고 묘한 감동. 춘자는 컵을 덜컥 내려놓았다. 우유가 흘러 테이블에 번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나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나 때문에 젊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으면 어떡해. 순자는 거의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발버둥쳤다. 테이블을 짚고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무릎이 꺾였다. 다시 주저앉았다. 그 모습이 더욱 가슴을 쳤다. 78세 노인이 자신 때문에 젊은이가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에 온몸으로 괴로워하는 모습.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수 없는 그 무력감. 할머니,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미나가 순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눌렀다. 순자는 그 손길에 다시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윤태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여기서 물러서면 자기 권위도, 가게 운영도 모두 무너진다. 그는 최대한 냉정하게,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다. 김미나, 그만둬. 오늘부로 그만이야. 말은 칼처럼 짧았다. 정확했다. 돌이킬 수 없었다. 그 한 문장에는 더 이상의 논쟁도, 협상도, 타협도 없었다. 끝이었다. 미나는 이제 이 가게의 직원이 아니었다. 순자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입술이 파래졌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다. 안 돼요, 사장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 그냥 나갈게요. 진짜로 지금 당장 나갈게요. 제발 이 아가씨는 살려주세요. 순자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두 손을 모았다. 빌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남에게 이렇게 빌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자신 때문에 젊은이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었다. 차라리 자기가 길에서 얼어 죽는 게 나았다.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미나는 순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눈높이를 맞췄다. 순자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미나는 그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제가 잘못 산 거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사람답게 산 거예요. 후회 안 해요, 절대로. 미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22살의 할머니를 잃고 혼자 살아오면서 수없이 자문했던 질문이 있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할머니가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삶은 무엇인가? 그 답을 오늘 찾았다. 바로 이거였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는 것. 계산하지 않는 것.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 말에 순자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를 죽여 우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나오는 그런 울음이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온몸이 떨렸다.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78년을 살아오면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부끄러움과 감사함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고마운데 미안하고, 미안한데 또 고맙고. 이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자기는 그저 길 잃은 늙은이일 뿐인데. 미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순자의 손에 쥐어줬다. 깨끗하게 다림질된 흰 손수건. 모서리에는 작은 꽃무늬 자수가 놓여 있었다. 그 손수건은 사실 미나가 아직 버리지 못한 할머니의 유품이었다. 할머니가 늘 가방에 넣고 다니던 그 손수건. 미나야, 손수건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해. 언제 어디서 필요할지 모르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이 손수건을 미나에게 주셨다.
미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것만은 버릴 수가 없었다. 세탁을 해도 다림질을 해도 할머니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만지던 그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리고 오늘 그 손수건이 다른 할머니에게 건네졌다. 어쩌면 할머니가 원하셨던 일인지도 몰랐다. 누군가를 돕는 데 쓰이는 것. 그게 이 손수건의 진짜 역할인지도 몰랐다. 할머니, 우리 하나만 약속해요. 미나는 카운터로 가서 노트 한 장을 뜯어왔다. 그리고 펜을 들고 빠르게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지하철 노선도를 그렸다. 간단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환승역에는 동그라미를 쳤다. 출구 번호를 크게 적었다. 여기 봐요. 이건 지하철 갈아타는 방법이에요. 할머니, 여기 고속버스 터미널역이에요. 여기서 3호선을 타세요. 녹색 줄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교대역에서 내리세요. 거기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면 안 돼요. 7호선이에요. 올리브색 줄이요. 7호선 타시고 강남구청역에서 내리세요. 그리고 3번 출구로 나가세요. 거기서 딱 2블록만 가면 도산로예요. 여기까지 가면 따님 집 근처예요. 미나는 설명하면서 계속 그림을 그렸다. 화살표를 그렸다. 중요한 부분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글씨를 크게 썼다. 할머니가 보기 편하도록.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를 꼭 쥐었다. 젖은 손가락으로 종이를 만졌다. 글자 하나하나가 생명줄처럼 보였다. 구원의 지도처럼 보였다. 어둠 속의 등대처럼 보였다. 할머니, 그리고 이거요. 미나는 뒷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닳고 다른 인조 가죽 지갑. 지퍼가 반쯤 망가진 지갑. 그 안에서 접어둔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정확히 5장. 5만 원. 이번 주 남은 생활비였다. 내일 장을 봐야 하는데 이걸 주면 라면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교통비랑 따뜻한 거 드실 돈이에요. 꼭 쓰세요. 배고프시면 편의점 들어가서 김밥이라도 사 드세요. 따뜻한 거 드셔야 돼요. 안 돼, 그건 정말 안 돼. 너는 이제 일도 잃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받아. 이건 내가 먹고 살 돈 아니니? 춘자는 손사래를 쳤다. 절대 받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미 큰 신세를 졌는데 돈까지 받을 수는 없었다. 더군다나 일자리까지 잃은 이 젊은이에게서 돈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됐다. 됐어요. 미나는 빙긋 웃었다. 춘자의 주머니에 돈을 살짝 밀어 넣었다. 춘자가 다시 꺼내려 하자 미나가 그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고,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진짜예요. 할머니 딸 만나시는 거. 그게 저한테 제일 큰 보답이에요. 미나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런 거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제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미나야, 내가 남 도울 수 있을 때 도와라. 그게 결국 너한테 돌아온다. 저는 그 말 믿어요. 이게 행패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 말은 사장에게도 가게 안의 모든 사람에게도 정확히 들렸다. 미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연설도 아니었고 설교도 아니었다.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했다. 한국 사람은 다 안다. 정의라는 건 계산이 아니고 채무도 아니고 영수증도 아니라는 것을.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떼어서 당신에게 건네주고 당신은 언젠가 다른 곳에서 또 누군가를 건져주는 것. 그것이 끝도 시작도 없이 돌고 돌다가 결국 동네 전체의 온도를 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회 전체의 온도를 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그것을 지금 25살짜리 알바생이 자기 월급을 걸고 자기 생활비를 걸고 실행한 것이다. 윤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사장이었고 현실주의자였다. 장사가 얼마나 예민한지, 한 번 꼬이면 가게 하나 날리는 게 얼마나 쉬운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15년간 뼈 빠지게 일하며 배운 교훈이었다.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계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선을 그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이 장면도 평생 잊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 이 25살 아이가 보여준 이 선택을, 이 용기를, 이 신념을, 자기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이 마음을. 창가의 중년 남자가 조용히 일어났다. 지갑을 꺼냈다. 카운터로 걸어왔다. 사장님, 제가 저 할머니 교통비 좀 보태드리고 싶은데요. 10,000원이라도. 그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카운터에 놓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 어머니도 혼자 사세요. 나이가 비슷하세요. 구석의 젊은 커플도 일어났다. 여자가 남자 손을 잡고 카운터로 왔다. 저희도요. 저희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지갑을 뒤적이며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저희가 아까 너무 그랬어요. 죄송해요. 윤태수는 그 돈들을 바라봤다. 카운터 위에 놓인 10,000원짜리 지폐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양심이었다. 미안함이었다. 그리고 연대였다. 그리고 그날 밤 가게 다정다방은 사실상 조용히 무너졌다. 한 명은 울고, 한 명은 잘렸고, 한 명은 아무 말도 못했다. 가게 안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졌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싹트고 있었다. 윤태수는 카운터에 기댄 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15년간 지켜온 원칙이 흔들렸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치관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두렵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 10년 만의 재회. 그날 밤 11시 박순자는 미나가 써준 메모를 손에 꼭 쥐고 다정다방을 나섰다. 주머니에는 미나가 준 50,000원과 중년 남자, 젊은 커플이 보탠 30,000원이 들어있었다. 총 80,000원. 낯선 도시에서 받은 낯선 사람들의 따뜻함이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렸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다. 손에는 메모가 있었고, 주머니에는 교통비가 있었고, 가슴에는 희망이 있었다. 순자는 메모를 펼쳤다. 미나가 그려준 지하철 노선도, 빨간 동그라미, 화살표, 큰 글씨로 쓴 출구 번호. 할머니, 꼭 이대로만 가세요. 어렵지 않아요. 3호선 타시고 교대역에서 7호선,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할 수 있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지은이를 만나야 한다. 지하철역 입구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큰 초록색 표지판에 지하철이라고 쓰여 있었다. 순자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다. 손잡이를 꼭 잡고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개찰구 앞에서 잠시 멈췄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랐다. 옆에서 젊은 여성이 교통카드를 찍고 지나가는 걸 봤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교통카드가 없었다. 한참을 서 있자 영무원이 다가왔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강남구청역이요. 아, 여기서 3호선 타시고 교대에서 7호선 갈아타시면 돼요. 승차권 사셔야 해요. 저쪽 기계에서.
영무원은 친절하게 기계까지 데려가 줬다. 돈을 넣는 방법, 버튼 누르는 방법을 알려줬다.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10,000원짜리를 넣고 버튼을 눌렀다. 플라스틱 동전 같은 게 나왔다. 그걸 들고 개찰구를 통과했다. 비.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다. 처음 타보는 서울 지하철. 복잡한 노선도가 벽에 붙어 있었다. 형형색색의 선들. 춘자는 메모를 다시 펼쳤다. 초록색 선. 3호선. 화살표를 따라 걸었다. 양재 방면이라고 쓰여 있었다. 맞나? 모르겠다. 하지만 믿고 가는 수밖에. 플랫폼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춘자도 그 뒤에 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철이 들어왔다. 쾅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바람이 불어왔다.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춘자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자리는 없었다. 손잡이를 잡고 섰다. 지하철이 출발했다. 몸이 흔들렸다. 무릎에 힘을 줬다.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교대역이 어디지? 방송이 나왔다. 다음 역은 교대역입니다. 춘자는 긴장했다. 여기서 내려야 한다. 7호선으로 갈아타야 한다. 문이 열렸다. 춘자는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왔다. 환승 표지판을 찾았다. 7호선 환승 화살표를 따라 걸었다. 복도가 길었다.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7호선 플랫폼에 도착했다. 올리브색 선이라고 미나가 말했다. 맞다. 벽에 올리브색이 칠해져 있었다. 춘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잘 오고 있구나. 다시 지하철을 탔다. 이번에는 자리가 있었다. 앉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렸다. 눈을 감았다. 미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젊은 친구. 자기 일자리를 잃으면서도 웃었던 그 아이.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옆에 앉은 고등학생이 힐끔 쳐다봤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다음 역은 강남구청역입니다. 춘자는 벌떡 일어났다. 여기다. 3번 출구. 미나가 빨간 동그라미를 친 그곳. 문이 열리자 순자는 재빨리 내렸다. 3번 출구 표지판을 찾았다. 계단을 올라갔다. 한 계단, 한 계단. 숨이 찼다. 하지만 거의 다 왔다. 지상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아까보다 덜 차가웠다. 희망이 있으니까. 주소를 보며 길을 물었다. 편의점 앞에 서 있는 20대 남자에게 다가갔다. 학생, 이 주소가 어디쯤인가요? 이번에는 친절한 사람을 만났다. 남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 앱을 켰다. 아, 여기서 2블록만 가시면 나와요. 저 신호등 건너서 쭉 직진하시면 돼요. 아파트 단지 나오면 거기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춘자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남자는 쑥스럽게 웃었다.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 춘자는 신호등을 건넜다. 2블록. 쭉 직진. 할 수 있다. 도로변을 따라 걸었다. 가로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높은 건물들. 딸이 이 안 어딘가에 산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다. 경비실 불빛이 보였다. 동번호를 찾았다. 107동. 춘자는 단지 안으로 들어갔다. 101동
102동 숫자를 따라갔다. 마침내 107동이 보였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5층 버튼을 눌렀다. 503호. 딸의 집. 10년 만에 찾아가는 딸의 집.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다. 만약 딸이 화를 내면, 만약 문을 안 열어주면, 그래도 괜찮다. 일단 문 앞에서라도 사과하고 가자. 5층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501호, 502호, 503호. 여기다. 밤 11시 반. 아파트 현관 앞. 춘자는 초인종 앞에 섰다. 배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10년 만이었다. 10년 동안 딸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10년 동안 딸 얼굴을 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본 건 28살의 지은이었다. 지금은 38살이겠지. 많이 변했을까? 춘자는 눈을 감고 배를 눌렀다. 딩동. 잠시 기다렸다. 침묵.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현관으로 다가오는 소리. 인터폰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또렷한 딸의 목소리. 춘자는 목이 메었다. 입술이 떨렸다. 지은아, 엄마야. 춘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3초, 5초, 10초.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 그리고 철컥. 문 열리는 소리. 현관문이 열렸다. 38살의 박지은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단발머리, 집에서 입는 편한 회색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 안경을 쓰고 있었다. 얼굴은 10년 전보다 야위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순자가 아는 그 얼굴이었다. 엄마를 보는 순간 지은의 눈이 커졌다. 입이 벌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다. 딱. 엄마? 그 뒤로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10년 만에 보는 엄마. 하지만 기억 속의 엄마가 아니었다. 훨씬 더 늙어 있었다. 주름이 깊어졌고 허리가 굽었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자주색 가디건은 물에 젖어 축축했다.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온몸에서 추위와 피로가 풍겼다. 춘자는 딸을 보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았다. 무릎이 꺾였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다. 현관 앞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미안하다.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 1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말. 하지만 오늘 밤 서울 거리를 헤매며 깨달았다. 자존심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딸과의 관계가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10년 전에 엄마가 내 말 들었어야 했어. 내 인생이잖아. 엄마가 간섭할 게 아니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춘자는 말을 잊지 못하고 울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다. 남편 장례식 때도 아들이 해외로 떠날 때도 이렇게까지 울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다. 10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다.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였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 말을 듣고 싶었다. 아니, 사실은 그 말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다. 그냥 엄마를 보고 싶었다.
엄마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엄마와 다시 이야기하고 싶었다. 지혜는 무릎을 꿇고 엄마를 끌어안았다. 엄마, 엄마.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1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쌓아 올렸던 담벽이 무너졌다.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엄마, 일단 들어와요. 몸 이렇게 젖어서 어떡해요. 빨리 들어와서 옷부터 갈아입어요. 지혜는 엄마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왔다. 순자는 지혜네 어깨에 기댄 채 비틀거리며 걸었다. 거실 소파에 앉혔다. 지혜는 급히 욕실로 달려가 수건을 가져왔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엄마의 얼굴을 닦아줬다. 엄마, 어떻게 온 거예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전화는 왜 안 받으세요? 휴대폰을 잃어버렸어. 지갑도 잃어버리고 버스에서 잠깐 졸았는데 가방이 열려 있더라고. 지혜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돈도 없이 어떻게? 한 카페에서 젊은 친구가 도와줬어.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모녀는 밤새 이야기했다. 지혜는 엄마에게 마른 옷을 입히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다. 엄마가 먹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1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하루밤이 짧았지만 시작은 됐다. 순자는 어떻게 서울에 올라왔는지, 어떻게 길을 잃었는지, 지구대에는 왜 갔는지, 그리고 한 카페에서 어떤 젊은 친구가 자기 일자리를 걸고 자신을 도와줬는지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 아이 이름이 김미나래. 25살. 혼자 산대. 그 애가 나한테 우유를 줬어.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탔어. 쿠키도 주고. 그리고 이 메모를 써줬어. 순자는 주머니에서 젖은 메모를 꺼냈다. 지혜는 그 메모를 받아들고 펼쳤다. 미나가 그린 지하철 노선도, 화살표, 빨간 동그라미, 정성스럽게 쓴 글씨들. 그런데 그 애가 나 때문에 잘렸어. 사장이 내보내래. 그 애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더라. 할머니, 제가 잘못 산 거 아니잖아요. 라고. 지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겪은 그 밤이 얼마나 추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다. 만약 그 카페를 찾지 못했다면, 만약 그 미나라는 친구가 없었다면,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혹시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건 아닐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김미나라는 청년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꼈다. 자기 일자리를 잃으면서까지 엄마를 도와준 그 아이. 그 아이가 없었다면 이 재회도 없었을 것이다. 10년 만에 엄마를 다시 만나는 이 순간도 없었을 것이다. 엄마, 그 친구 이름이 김미나죠? 카페 이름은요? 다정다방이야.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골목에 있어. 지혜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다. 다정다방. 지도에 표시됐다. 리뷰를 봤다.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동네 카페였다. 하지만 지혜에게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됐다. 엄마, 내일 제가 그 카페에 가볼게요. 그 친구한테 감사 인사 드려야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꼭 가서 고맙다고 전해줘. 그리고 미안하다고도 해줘. 나 때문에 일자리 잃게 해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 친구가 선택한 거예요. 지혜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10년 만에 잡는 엄마 손. 주름이 더 깊어졌고 손가락이 더 마른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엄마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날 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둘은 잠자리에 들었다. 지혜는 엄마를 안방에 모셨다. 자기가 쓰던 침대를 내줬다. 엄마는 10년 만에 딸의 집에서 잠들었다.
지혜는 거실 소파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엄마 생각, 미나 생각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오전, 지혜는 회사에 반차를 냈다. 팀장에게 전화했다. 급한 집안일이 생겨서요. 오후에는 꼭 출근하겠습니다. 평소에는 반차도 잘 내지 않는 지은이었다. 팀장은 흔쾌히 허락했다. 엄마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엄마는 너무 지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냉장고에 쪽지를 붙였다.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요. 냉장고에 죽 있어요. 데워 드세요. 사랑해요. 지은은 택시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로 향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한 그 카페, 다정다방을 찾아갔다. 서울은 생각보다 빨랐다. 다음 날 오전 10시 20분, 윤태수는 거의 밤을 못 자고 카페 문을 열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다. 밤새 뒤척이며 어젯밤 일을 떠올렸다. 미나의 얼굴, 할머니의 눈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선택. 옳았나? 틀렸나?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커피 머신을 켰다. 물을 받고 원두를 갈고 샷을 추출했다. 기계적인 동작. 15년간 반복해온 아침 루틴.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손이 떨렸다. 샷 추출 시간을 놓쳤다. 커피가 오버 엑스트랙트 됐다. 쓴맛이 강할 것이다. 태수는 한숨을 쉬며 다시 시작했다. 아침 손님 몇 명이 들어왔다. 단골 손님들이었다. 출근 전 커피 한 잔 사가는 직장인들. 사장님,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금방 나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물었다. 어제 알바 친구 어디 갔어요? 오늘 안 나와요. 그 여자 알바생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응대하던 그 친구. 손님들이 좋아했다. 태수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어제 제가 잘났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었다. 할머니 도와주다가 해고됐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었다. 태수는 애매하게 웃으며 둘러댔다.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어요. 곧 나올 겁니다. 거짓말이었다. 미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태수는 그걸 알고 있었다. 손님은 그렇구나.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고 커피를 받아 나갔다. 태수는 카운터에 기대섰다. 텅 빈 가게.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가 나야 하는데 조용했다. 미나가 없으니 모든 게 태수 혼자 몫이었다. 커피도 내리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원래 그랬다. 미나 오기 전에는 혼자 다 했다. 다시 그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다. 사장님, 오늘도 화이팅! 하고 밝게 웃던 미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사장님은 쉬세요. 주방으로 들어가던 미나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다. 장사를 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바로 그때였다. 오전 10시 30분.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딸랑. 초인종 소리. 태수는 고개를 들었다. 단정한 그레이 수트를 입은 여성이 들어왔다. 중간 길이의 단발머리, 또렷하게 정리된 말투, 검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메이크업은 절제되어 있었고 자세는 꼿꼿했다. 딱 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대표해서 온 사람의 기세였다. 회사원, 변호사, 공무원, 태수는 긴장했다. 여자는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다. 시선이 카운터를 훑고 테이블을 지나고 창가를 거쳐 다시 태수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카운터 앞으로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뭔가 단단한 결기가 느껴졌다. 태수는 자세를 고쳐 잡았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주문하러 온 게 아니고요. 혹시 여기 어젯밤에 한할머니가 도움을 받으셨죠? 윤태수는 몸이 굳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드디어 왔구나. 민원이 들어온 건가? 내가 신고를 당하는 건가? 할머니가 길에서 뭔 일이라도 생긴 건가? 아니면 그 가족이 항의하러 온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스쳐 지나갔다. 가게 문 닫아야 하나? 소송당하는 건가? 보상금을 내야 하나? 태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여자는 태수의 표정 변화를 읽은 듯 고개를 정중하게 숙여 인사했다. 저는 그 할머니의 딸, 박지은입니다. 윤태수의 심장이 쿵하고 한 번 더 내려앉았다. 박지은. 그 이름은 어젯밤 내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그 주소 속의 이름이었다. 젖은 종이 쪽지에 적혀 있던 그 이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살로 박지은. 할머니가 찾아가려던 바로 그 딸. 아. 태수는 그 말밖에 하지 못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지은은 가방에서 접어둔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투명 파일에 담긴 사진. 사진 속에는 나이 든 여성이 색이 바랜 자주색 가디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머리는 반쯤 하얗게 새었고 주름이 깊었지만 미소는 따뜻했다. 옆에는 젊은 시절의 지은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짧은 머리의 젊은 여자. 둘이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10년도 더 된 사진. 이분이 제 어머니예요. 박순자. 78살이에요. 태수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바로 그 할머니였다. 어젯밤 이 가게에 들어왔던, 비에 젖어 떨고 있던, 미나가 우유를 건넸던 바로 그분. 어제 제 어머니가 여기서 따뜻한 우유를 받았다고 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감정이 올라오는 걸 억누르는 듯했다. 그리고 그걸 준 직원분이 잘리셨다고 들었어요. 윤태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목이 메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하나?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은은 사진을 도로 가방에 넣고 조용히 이어서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울컥함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올해 78이세요. 강원도 산속에서 혼자 사세요. 작은 집 하나에서요. 남편, 제 아버지는 1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오빠는 해외로 나가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예요. 저랑은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윤태수는 그 말에 숨을 삼켰다. 10년. 10년 동안 딸과 연락을 끊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지은은 계속 말했다.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어제 어머니는 지갑도 잃어버리고 휴대폰도 잃어버리고 비를 맞으며 밤에 혼자 길을 헤맸어요. 서울은 처음이셨대요. 지하철도 처음 타보시고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봤는데 다들 바쁘다고 지나쳤대요. 지구대도 가봤는데 가족 문제라고 돌려보냈대요. 보호 조치는 못 해준다고. 태수는 그 말을 들으며 어젯밤 장면이 떠올랐다. 젖은 옷 떨리는 손, 지구대 다녀오셨대요. 돌아오신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 근데 여기서 이 가게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눈물을 참는 것 같았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누군가가 우유를 주고 몸 좀 녹이라고 하고 길을 알려주고 교통비까지 줬대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25살쯤 되는 젊은 여자분이었다고. 윤태수의 입술이 떨렸다. 할 말이 없었다.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미나라는 애입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다. 제가 어제 그 애를 내보냈습니다. 잘났습니다. 미나 씨, 지은은 그 이름을 조용히 반복했다. 마치 기도하듯이.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빛과 죄책감과 눈물과 부끄러움이 다 섞인 감정이었다. 자기 엄마를 구해준 사람. 자기가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해준 사람. 그 친구 덕분에 저는 어제 어머니를 만났어요. 10년 만에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윤태수의 눈이 커졌다. 가슴이 벌렁했다. 10년 만의 재회. 그게 어젯밤 이 가게에서 시작된 거였다. 미나가 건넨 우유 한 잔이, 그 메모 한 장이, 그 10,000원짜리 몇 장이 10년의 공백을 메운 것이었다. 지은은 눈물을 닦고 계속 말했다. 어젯밤 그 친구가 써준 메모 있잖아요. 지하철 환승 방법, 출구 번호, 가는 길. 그 종이 한 장 들고 어머니는 제 집 앞까지 오셨어요. 비에 흠뻑 젖어서 손을 덜덜 떨면서 문 앞에서 울면서요. 지은은 가방에서 그 메모를 꺼냈다. 비닐 파일에 조심스럽게 보관한 메모. 물에 번진 잉크, 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글씨. 미나의 필체. 빨간 동그라미. 화살표. 정성스럽게 그린 노선도. 태수는 그 메모를 보며 숨을 멈췄다. 저런 걸 어젯밤에 만들었구나. 미나가 잘린다는 걸 알면서도 저 한 장의 종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구나.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가 그랬어요.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다. 10년 동안 못 들었던 말이에요. 10년 동안 기다렸던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아니, 사실은 그냥 엄마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10년을 허비했어요. 지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태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슴이 먹먹했다. 만약 어젯밤 그 친구가 없었다면, 만약 이 가게가 없었다면, 저는 영영 엄마를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길 한복판에서 쓰러지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윤태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미안하다고, 다행이다고, 모든 말이 부족했다. 지은은 가방을 다시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깔끔한 흰색 명함. 박지은 사회복지사 서울시 고령자 지원 프로젝트 매니저. 저는 사회복지 쪽 일을 합니다. 고령자 돌봄과 고립 방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외로운 어르신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이요. 그리고 미디어와도 협력해서 캠페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기사도 내고 있어요. 윤태수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기사. 그 단어가 무섭게 들렸다. 어제 일이 기사화되는 건가? 내가 할머니를 내쫓으려 했다는 게 알려지는 건가? 가게가 망하는 건가? 아, 저는 태수는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것을 다 익은 듯 가볍게 손을 내저었다. 사장님, 오해 마세요. 저는 사장님을 공격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윤태수는 멍한 눈으로 그녀를 봤다. 무슨 뜻이지? 지은은 숨을 고르고 아주 또렷하게 천천히 말했다. 그 알바생 미나 씨, 저희 프로젝트로 데려가고 싶어요. 정식으로 채용하고 싶어요. 네, 태수는 귀를 의심했다. 채용, 미나를. 우리 쪽에서 지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긴급 지원 거점을 만들고 있어요. 동네마다 한 군데씩 그냥 편하게 들러서 앉아 쉴 수 있고 따뜻한 것도 마시고 도움도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이요. 복지센터는 낮 시간하고 평일에만 열리잖아요. 근데 사고는 밤에 나요? 주말에 나요? 비 오는 날에 나요? 추운 날에 나요? 바로 어제처럼요.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우리는 그 빈 시간을 메우려는 거예요. 20의 시간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늦은 시간까지 주말에도 운영하는 공간. 그리고 거기서 일할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어르신들의 상황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공감할 줄 아는 사람, 행동할 줄 아는 사람. 지혜는 카페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다. 낡은 의자들, 오래된 스피커, 벗겨진 벽지. 하지만 따뜻한 조명, 커피 향, 사람 냄새. 그러다가 윤태수를 다시 봤다. 눈을 정면으로 맞췄다. 사장님 가게 여기요? 지은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톡 건드렸다. 리모델링 지원이 가능해요. 이 가게를 어르신들이 편하게 들를 수 있는 동네 쉼터 겸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생각 있으세요? 물론 카페 운영도 계속하시면서요. 낮에는 일반 카페, 저녁에는 어르신 쉼터, 아니면 한쪽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요. 서울시 예산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인테리어 비용, 운영비 일부, 그리고 전담 인력 인건비까지. 윤태수는 입을 떼지 못했다. 머리가 복잡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가게를 바꾸자고, 쉼터로, 리모델링 지원, 예산 지원. 그 말의 뜻은 이런 것이었다. 당신 가게를 민폐 손님이 오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주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드릴게요. 당신이 어젯밤 두려워했던 그 상황을 오히려 가게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 순간 윤태수는 이해했다. 어젯밤 자기 가게에서 일어난 그 사소한 일이 사실은 얼마나 큰 파문을 만들었는지를. 그 한 잔의 우유, 그 손수건 한 장, 그 노트 한 장, 그 10,000원짜리 몇 장이 지금 여기 가게의 운명까지 통째로 바꾸려 하고 있었다. 지혜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미나 씨 연락처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친구에게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직원 명부를 꺼냈다. 미나의 번호를 찾았다. 메모지에 적었다. 월급은 지금 시급의 거의 3배. 선에서 시작 가능하고요. 4대 보험 다 들어가고 연차도 있고 휴일도 제대로 챙겨드려요. 정규직이에요. 계약직 아니고요. 태수는 펜을 든 손이 멈췄다. 3배, 정규직. 그 정도면 한 달에 얼마지? 자기가 미나한테 줬던 월급의 3배라면 태수는 계산을 했다. 엄청난 금액이었다. 자기는 줄 수 없는 금액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혜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친구는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그 행동은 민폐가 아니었어요. 실수가 아니었어요. 직업적 전문성이었어요. 앞으로 그 친구가 가져야 할 전문성이었어요.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윤태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깊이, 오래. 그것은 사장으로서라기보다 그냥 한 명의 어른으로서였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였다. 자기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다.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걸 놓쳤는지 알았다. 김미나 번호 여기 있습니다. 그는 명부를 꺼내 손이 약간 떨리는 채로 번호를 적었다. 메모지를 건넸다. 지혜는 그 쪽지를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할머니 무사히 딸 만나게 해주셔서.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사장님. 윤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지혜는 미소를 지었다. 미안함과 고마움과 결심이 한데 섞인 표정으로. 어제 있었던 일, 기사로 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기자들이 있어서요. 좋은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고요. 태수는 긴장했다. 하지만 지혜는 부드럽게 웃었다. 근데 저는 누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안 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장님도 어려운 상황이셨을 거고, 저는 그냥 정이 아직 살아있는 가게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을 놓지 않은 청년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그리고 그 청년을 키워낸 이 가게의 이야기를요.
사장님이 그것을 계속 지켜주신다면요? 윤태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15년간 쌓아온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3달 후 다정다방 간판에는 작은 문구가 하나 더 붙었다. 동네 어르신 누구나 쉬어가세요. 문은 완전히 열려 있었다. 정말로. 문턱은 낮게 깎였고 안에는 전기담요가 깔린 의자 몇 개와 따뜻한 물과 간단한 간식이 누구에게나 준비돼 있었다. 벽 한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힘드시면 그냥 앉으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전화 도와드려요. 길 찾아드려요. 집까지 동행도 해드려요. 다정다방 1동. 그 문구 옆에는 오래된 하얀 손수건이 깔끔하게 액자에 들어 있었다. 카운터 안에는 김미나가 있었다. 사장이 아니라 운영 매니저 명찰을 달고 있었다. 월급은 안정적으로 받고 주말마다 쉬었다. 가게 한쪽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 2분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카톡이 왔는데 이게 뭐라고 답해야 돼. 손주가 뭐라고 하는데 글자가 너무 빨라. 미나는 이건 하트예요. 여기 누르시면 하트가 가요라고 하면서 손주에게 사진 찍어 보내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둘 다 깔깔 웃었다. 야, 우리도 카톡 다 한다. 그럼 우리는 아직 안 늙었어. 그 웃음소리만으로도 가게 공기는 따뜻했다. 정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공기 온도를 올리는 것처럼. 그날 오후 할머니 한 분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박순자였다. 옆에는 딸 박지은이 팔을 잡고 있었다. 둘은 이제 매주 만난다. 10년의 공백을 하나씩 메우는 중이다. 이거 좀 먹어봐. 혈압약은 챙겨 먹었어. 어제는 꿈에 아버지가 나오더라. 별것 아닌 대화로 하루가 채워지고 있었다. 순자는 카운터 앞에서 미나의 손을 꼭 붙잡았다. 아가씨 덕분에 내가 우리 지은이랑 다시 산다. 진짜 고맙다.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배웠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미나 귀에 살짝 속삭였다. 서울에도 아직 정이 있구나. 난 그거 없어진 줄 알았지. 미나는 그 말을 들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붉어졌다. 윤태수 사장은 그 장면을 카운터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다. 대신 커피는 더 부드럽게 내렸다. 그는 자기 가게가 장사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안다. 이곳은 누가 와도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안 꺼내도 되는 곳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게 결국 이 가게의 가장 확실한 경쟁력이라는 것도 안다. 사장의 입에서 말이 나왔다. 미나야, 오늘도 잘했다. 그 말에 미나는 밝게 웃었다. 사장님도요. 카운터 옆 액자 속 손수건은 고요히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미나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그날 밤 길 위에서 비를 맞고 떨던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 이 가게도, 이 일도, 이 웃음도 이 정도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사실은 기적까지 갈 것도 없다. 그냥 딱 한 번 누군가에게 괜찮아요. 여기 앉아요라고 말해주는 것. 그 한 번의 선택이 동네 전체의 온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아직 이 나라에 남아있는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을 우리는 한 단어로 부른다. 정이다.